드디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들으실 과목이 소프트웨어 모델링이고요. 지난 학기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저랑 같이 배우셨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링 쪽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소프트웨어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저랑 자주 만나는데, 그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소프트웨어 모델링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델링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거를 여러분이 다른 책들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실무를 했던 사람이 쓰지 않아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좀 많이 괜찮게 배우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번 학기는 소프트웨어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먼저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지난 학기에 구매하셨던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책 12장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2장의 내용을 이번 주에 할 거고요.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 해보시라, 찾아보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면 한 고주에 요것들을 내가 강의한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고요. 내가 해보라는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거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만 딱딱 설명하니까 관심 있게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델링은 이제 요렇게 되고요. 뭐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냐? 뭐 잊어버리셨겠죠, 뭐 벌써.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보수. 보시죠? 이거를 총괄하는 이 생명주기 전반에 관련된 기술들을,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 절차, 문서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체계화한다는 건 뭐죠? 공식화하고 문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련된 그 개발에 관련된 절차나 과정, 프로세스를 갖다가 서술적이며 정량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 조그만 거를 할 때는 필요가 없고요. 큰 거 할 때는 필요한데, 우리로 말하면 뭐 인사관리나 생산관리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뭐 게임이나 조그만 거 만들 때는 사실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소프트웨어 공학 정의는 이제 알았고요. 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 항상. 그래서 큰 소프트를 만들 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이 모여서 개발하다 보면 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나 절차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준화 해놓으면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할 때 뭐 그때 우리 뭐 그 로드맵에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 보이시죠? 거기 보면 나오지만 항상 문서화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다 모든 걸 문서화하고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다, 왜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성공적으로 쓰려면 무엇이 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이것이 뭐예요? 체계화하는 것이고 표준화하는 것이죠. 이때 이 도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모델링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죠.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모델링에서 수행하는 절차나 과정, 결과 같은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표준 문서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방법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델링과 방법론은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다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방법론은 모델링을 체계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기법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용한 것들을 좀 뽑아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방법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회에서 쓰는 건 뭐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방법론을 쓰죠. 방법론은 뭐가 있어요?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지향 방법론, 뭐 무지하게 들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론은 뭐냐? 그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델링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제법 많이 쓰이고 유용한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법론과 모델링은 구별하시겠죠? 중요한 것 이해하셨죠? 개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은요. 용어를 잘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 대학 4년 동안 IT를 전공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것만 되면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다? 왜 필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모델 중에서 엑스만 많이 쓰이는 걸 정리한 것이 방법론이다. 쫙 히스토리 이어지죠?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해하고 있으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모델링과 방법론 설명했으니까 이번엔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모델은 잘 보세요. 이건 방법론으로도 적용되는 겁니다. 모델은 대상을 잘 보세요. 원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소프트웨어 모델은 수행해야 되는 기능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표현하는 것이지 뭐 전체를 다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퀴, 문짝 뭐 이런 거 뭐 그림, 외관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엔진 같은 거, 트렁크에 뭐가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정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보겠죠. 하지만 우리 같이 운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 보죠. 그게 바로 원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전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모델은 관심 분야가 아니거나 세부적인 것,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생략해버리고 관심 분야의 이해를 목적으로 필수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의미를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어디서 봤죠? 앞으로 갑니다. 빵. 모델링. 여기 모델링인데. 모델링 있죠? 모델링과 방법론은 같은 거예요. 모델링 중에 선별된 게 방법론이니까. 그래서 방법론도 같은 개념을 써요. 그래서 어쨌든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 모델은 뭐냐? 여기 보이시죠? 이거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원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모델을 크게 나눠보면 논리적인 모델과 물리적인 모델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건 기능적인 면을 표현하는 거고 논리적 모델은. 물리적인 모델은 실질적으로 우리 컴퓨터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로 보면 물리적 모델은 이제 뭐 어떤 모듈을 어떤 하드웨어에 넣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논리적 모델은 뭐 입력을 받고 뭐 수정하고 뭐 이렇게 절차 같은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델이라는 개념을 잡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어의 개념이 정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개념들은요, 제가 공부해 봤더니 다른 학문에서도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배워놓으면 여러 군데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근데 소프트웨어 모델링을 한다면 우리는 관심이 이거니까 이게 원칙이 기본 원리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딴 데도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추상화 말하는 거죠. 뭐예요? 관심이 있는 데만 표현하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추상화의 원칙. 그죠? 정형화. 그거면 관심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하는 방법을 정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표현하는 방법을 표준화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형화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지 맘대로 하면은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남이 읽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델링한, 그러니까 내가 추상화의 원칙에 의해서 모델링한 것을 표현할 때 문서로 표현하거나 어떤 표현할 때 그걸 표준화하는 것. 그래서 남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죠? 추상화하고 정형화는 이해가 됐죠? 분할 정복 당연하죠. 한 번에 표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쪼개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큰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탑다운 분할한 후에 모델링을 한다. 당연하죠. 뭐 하나를 할 수 있으면 하나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극히 작죠. 그다음에 계층적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링의 대상을 독립적인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고 이들의 연관성이나 동작을 기준으로 착착착착 해서 한다. 탑다운 분할을 한다. 분할 정복과 계층적 구조는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분할 정복을 하려면 탑다운으로 분할을 해야 되니까 탑다운으로 분할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계층적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도구를 써야 된다. 어떤 소프트웨어 툴을 써야죠. 일일이 손으로 그리고 뭐 그런 거는 공유도 할 수 없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보세요. 전체가 아닌 원하는 관점에서 본다. 추상화의 원칙. 표현하는 것을 표준화해야 된다. 정형화의 원칙. 그 다음에 전체를 한 번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탑다운으로 쪼개라. 계층적 구조의 원칙. 그래서 탑다운으로 쪼개가지고 개별로 표현해라. 분할 정복의 원칙. 그 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도구를 써라. 모형화 사용의 원칙. 뭐 외울 것도 없죠. 당연한 건데 재밌는 건 그럼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만 쓰느냐?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 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링의 기본 원리는 추상화, 정형화, 분할 정복, 계층적 구조, 모델 사용, 도구 사용 보시면 되죠. 이걸 갖다가 쭈르륵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냥 기침처럼 가만히 용어를 이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3분의 2는 그냥 딸려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모델링 할 때 기본 원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했죠? 넘어가도 되나? 이 정도 했다고 뭐 벌써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예. 자, 우리 이제 대규모 4학년이 되어서 이제 벌써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활 얼마 안 남았죠. 아무 1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여러분 평생을 통해 가장 빛나는 시절이 대학교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마지막 1년이 남았으니까 한번 멋지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모델링을 4학년 1학기 때 공부하게 된 거는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뭐 정형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볼까요? 그래서 보면 정형화 한다. 그러니까 모델링의 표현이나 이런 거를 표준화한다 그랬잖아요. 정형화. 어떻게 정형화 하는데? 그러면 짱! 이렇게. 정형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 규약, 표현, 명세로 정형화한다. 그걸 볼까요? 규약은 모델링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떤 요소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고, 표현은 이런 요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명세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구조적 모델링을 한다면요. 구조적 모델링에서는 규약이 뭐 동그라미, 뭐 이거 단위 모듈을 말하는 거죠. 찍찍, 이거는 파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포함하고요. 사각형은 입출력, 화살표는 흐름 이렇게 말해요. 요 네 가지로 표현하죠. 그리고 우선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고객이, 그죠? 구매 접수를 의뢰하면, 구매 접수라는 요 단위 기능은 구매 DB를 뭐 검색해보고 자료를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뭐 탑다운으로 하고 뭐 지랄하고 그런 거 다 알았고요. 그래서 그걸 정형화해야겠다. 그거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약, 표현, 명세를 이용해서 합니다. 모든 방법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를 배워야 된다? 어떤 규약을 써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죠?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개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는 모 씨인데 뭐 자기가 뭐 이런 모델링이나 방법론을 쪽에 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규약 같은 거, 규약에 보면 여기 그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그놈은 이거를 뭐 두 줄 화살표, 이것 입출력도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점점으로 된 사각형 이런 거를 지가 막 정리를 해서 써요. 그래서 그 새끼의 그 사람의 내가 별 미친 새끼라고 생각하는데 그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좀 더 다양한 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남들은 요 네 가지로 표현하지만 자기는 이걸 뭐 점으로 된 사각형도 있고 두 줄 화살표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좀 더 섬세한 모델링을 한다라고 나한테 자랑을 하던 미친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그 친구도 박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뭘 잘못했죠? 잘 보세요. 정형화하고 보세요. 잠깐만, 이 모델링에서 규약, 표현, 명세를 이용해서 정형화하잖아요. 볼게요. 정형화하는 거는 방금 걸 이용해서 정형화하는 걸 정형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보세요. 만들어진 결과를 갖다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다 요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지가 점으로 된 사각형하고 두 줄로 된 화살표 같은 걸 그려놓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한 사람과 내가 서로 만나지 않아도 모델링한 사람이 그려놓은 요 표현을 보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났던 참 혼자만 똑똑했죠. 근데 그 사람은 똑똑은 한 건데 뭐를 못했어요?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모델링은요, 섬세한 표현이 중요한, 물론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그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한 거를 남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막 지 맘대로 표현을 해버리면 남이 못 읽잖아요. 그럼 공유할 수 없잖아. 공유할 수 없는데 표현해 봤자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델링을 하면요. 공유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공유의 개념이에요. 이해했죠? 모델링은 공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규약을 정하고, 여기서 보면 이 규약을 정하고, 여기서 보면 규약을 정하고, 표준을 정하고, 명세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래요? 미친놈이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한 개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올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가 중요하냐, 올바르게가 중요하냐? 그럼 난 엄밀하냐면 올바르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좀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말 이해했죠? 모델링은 세 가지로서 구성된다. 왜 세 가지로 씁니까? 5가지는 안 합니까? 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정한 거예요. 왜? 공유를 하려고.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가능하면 자그마한 것 같고 많은 걸 표현하려고. 이게 규약이 100가지가 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규약이 4가지밖에 안 되니까 누구든지 5분만 공부하면 이걸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선배들이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모델링의 규약, 표현, 명세로 구성된다. 뭐 더 없습니까? 더 있지만 요 3가지가 미니멈인 거예요. 규약에서도 요 4가지만 쓰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쓰면 안 돼요. 더 많이 쓰면 사람들이 읽기 힘들다니까요. 게으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 최소한 길러도 5분만 배우면 읽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냐고. 허접하다고 그러는데, 허접한 게 아니죠. 최소한. 왜? 공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줄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컨셉.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모델링에서 보면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뭐 기능적 관점, 정보적 관점, 동적 관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책에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능 모델링, 정보 모델링,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했던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배치시켜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기능적 모델링이고요. 데이터가 뭐야? 정보 모델링이고요. 프로세스 연결 외부 서비스가 동적 모델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이거는 뭐냐면 그 모델링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하라고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뭐 이거는 뭐 더 없습니까? 더 있으면 안 돼요. 모델링은 뭐예요? 가장 공유를 해서 가장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정보적으로, 동적으로 구현하면 된다라고 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거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인포메이션 시스템하고 매칭시켜 본 거예요. 매칭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뭐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능 모델링, 정보 모델링, 동적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지금 모델링의 관점은 이제 좀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객체적 모델링을 하나 더 추가를 했지요. 보시면 되고요. 요거 색깔을 바꿔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책에 다 있는 개념이고요. 요건 제가 추가한 거예요. 볼게요. 기능 모델링은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서 많이 써요. 구조적 방법론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지는 대충 알고 계실 거고요. 부족은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모델링을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델링 수행할 때 관점이 있으니까.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할 때는 기능 모델링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기법들은 이런 거. SADT, 뭐 PSL, PSA 이런 기법들이 있다. 몇 개 더 있지만 뭐 이런 도 대표적인 게 있다. 정보 모델링은요.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ER 모델링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ER 모델링을 확장해서 Enhanced ER, 뭐 EER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의미 모델링, 뭐 객체 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죠. 요 대표적인 ER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적 모델링. 이건 시스템이 계속 하면서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태 변화도 STD, 뭐 SDL, 뭐 프로세스 활성화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뭐 동적 모델링은 항상 쓰이는 거니까요. 뭐 소프트웨어가 항상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입력되면 되기 전, 된 후, 된 다음에 또 어떤 게 입력되나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객체지향 모델링. 기존의 논리에 보면 정보 모델링 쪽에다가 이렇게 일부 포함을 해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희 생각 논리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박스는 뭐 모든 분들이 인정한 것.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거죠. 기능 모델링은 구조적 방법, 정보 모델링은 ER 모델링, 동적 모델링은 상태 변화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객체 모델링을 정보 모델링에 일부러 넣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객체장 모델링은 별도로 떼서 객체장 방법론에서 쓰는 것이다라고 분리를 하고 싶어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개념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모델링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모델링 중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그럼 방법론은 뭐가 있느냐? 구조적 방법론에서 쓰는 기능 모델링,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쓰는 정보 모델링, 그 다음에 모든 곳에서 쓰는 동적 모델링, 그 다음에 객체지향에서 쓰는 객체지향 모델링,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쓰는 객체지향. 이게 나의 논리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책들에서 보면 객체지향에 대한 모델링을 정보 모델링 중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리시키자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놨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객체지향 모델링을 정보 모델링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객체지향 방법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 모델링을 분리하자라는 게 저희 논리예요. 이해하셨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능 모델링, 정보 모델링, 동적 모델링이 원래 방법론 중에 모델링의 세 가지 관점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방법론이 만들어진 거죠.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그리고 동적 모델링은 원래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거니까 공통. 그리고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은 객체지향 모델링.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거죠. 실제 객체지향 방법론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구조적 방법론 따로 공부합니다. 정보공학 방법론 따로, 객체지향 방법론 따로. 그죠? 동적 모델링은 모든 곳에 같이 쓰이는 거니까 공통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저것들 안 쓰거든요. 지금은 안 쓰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기능 모델링 같은 데 쓰는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든가 SADT 해서 뭐 요거의 약자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입력이 있고 단위 작업이 있고 컨트롤과 알고리즘이 있고 그럼 출력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정리한다는 건데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잘 안 써요.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거는 기능 모델링에 포함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SL, PSA도 뭐 이렇게 요 정도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PSL은 L이 들어가면 PSL이 들어가고 PSL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PSA가 규칙을 말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서 분석이 돼서 뭔가 나온다 뭐 이런 건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저도 안 써봤어요. 배우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요. 요즘 쓰이지도 않고 포기했어요. 이렇게 쓰인다. PSL 보이시죠? PSA가 들어오고 이걸 PSA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서 같이 PSA라고 하고, 그래서 모집돼서 결과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안 쓰이고 용어만 알고 계세요. 상태 변화도 요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말하는 요거 보이시죠? 요때 쓰이는 거예요. 요 ER 모델링이나 객체적 모델링은 나중에 따로 다를 거기 때문에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적 모델링 상태 변화도예요. 상태 변화도는 뭐 이렇게 뭐가 되면 뭐가 되고 상태 변화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했죠? 그 상태 변화까지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ER 모델링이나 뭐 객체지향 그거는요 나중에 별도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태 변화도나 PSL, PSA나
SADT는 여기서밖에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왜 안 중요하고요. 근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얻어왔는지는 내가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다 옛날 얘기. 보시면 알지만 86년도 거잖아요. 그죠? 옛날 거예요. 상태 변화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모델링 중에서 이제 모델링에서 많이 쓰는 게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 관리에서 보시면 이제 옛날에 순서대로 처리하는 시절에 쓰던 모델링이 많이 있었죠. PSL, PSA부터 SAT도 있었고, 구조적 방법론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지 이제 구조적 방법론이 많이 쓰여가지고 그게 이제 구조적 방법론이라는 게 정의된 거죠. 이때 쓰던 모델링 기법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구조적 방법론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구조적 방법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절 이때도 무지하게 많은 모델링 기법이 있었고요. 그걸 다 제끼고 하나가 살아남은 게 정보공학 방법론이 살아남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너무나 많이 쓰면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너무 커지면서 또 수많은 모델링 기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 다 제끼고 살아남은 게 뭐냐면 객체지향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 많은 모델링 기법을 다 제끼고 하나 딱 살아남은 게 뭐예요? 살아남은 모델링 기법이 객체지향 방법론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동적 모델링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도로 그러니까 언제나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모델링의 개념을 배웠고요. 모델링 중에서 이제 수백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게 뭐예요? 구조적. 이거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해야죠. 이제 처음 구조적 방법론,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적 방법론. 그리고 이제 동적 모델링은 그냥 방법론이라고 하지는 아니고 그냥 상태 변화도만 그리면 되니까 동적 모델링은 공통적으로 사용.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주를 끝났어요. 이번 주에는 모델링의 개념, 모델링과 방법론의 차이점. 그죠? 그 다음에 뭐 모델링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델링의 원칙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했죠. 용어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요. 오늘 설명한 거 양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올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요거를 여러분 두 번 이상은 들어서 좋겠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모델링과 방법론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저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모델링을 할 때 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모델링은 왜 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이번 주는 이제 다 이해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모델링은 왜 필요하죠?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물어봤을 거예요.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델링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정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를 왜 정했어요? 왜 세 가지라 해야 돼요? 5가지면 안 돼요? 모델링과 방법론은 뭐가 달라요? 방법론은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왜 방법론을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개예요? 응? 방법론이 왜 여러 개냐고요? 딴 거는 방법론이라고 하고 왜 동적 모델링은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답을 하실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적 방법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